나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약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여기서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끔찍한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제2부 스카우로단. 어떤 사나이. 때는 1875년 2월 4일이었다. 매섭게 추운 겨울이었고 길먹은 산맥의 골짜기엔 눈이 깊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증기 제설기가 철길의 눈을 깨끗이 치워 놓았으므로 탄광촌과 재련소 촌락들을 연결하는 긴 노선의 전용 열차는 평지인 스태그빌에서 버미사 계곡의 들머리에 자리 잡은 소도시 버미사를 향해 가파른 경사를 천천히 힘겹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버미사에서 기차는 바튼 크로싱, 헬름 데일, 그리고 순수한 농업지대 머튼을 향해 내리막길을 달려간다. 기찻길은 단선이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측선에는 숨은 부로 일컬어지는 석탄과 철광석을 실은 무게 화차가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아메리카 연방의 외지고 황량한 지역으로 거친 사나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곳이 황량하기 때문이었다. 이곳을 최초로 지나간 개척자들은 탁 트인 초원과 물이 풍부한 목장이, 시커먼 바위산과 숲이 우거진 이 우물한 땅에 비하면 하찮다는 것을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빽빽이 숲이 우거진 산허리 위로는 흰 눈을 이은 뾰족한 바위산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다. 그 가운데에 구불거리는 계곡 하나가 길게 뻗어 있고 이 계곡 위로 작은 기차가 느릿느릿 기어 올랐다. 객차 안에는 기름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횡댕그렁한 객실에는 20-30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승객 대다수는 계곡 아래쪽에서 힘든 하루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시커멓게 더러워진 얼굴에 안전 랜턴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중 10명은 광부임에 틀림없었다. 이들은 끼리끼리 몰려 앉아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복과 배지로 보아 경찰임에 틀림없는 두 사나이를 이따금씩 흑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었다. 나머지 노동계급의 여자들 서넛과 지방에서 소규모 점포를 꾸려가고 있을 것 같은 여행자 한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을 것 같지 않은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이 젊은이였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자세히 눈여겨보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는 싱그러운 얼굴에 안경을 낀 청년으로 보통 체구의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다. 크고 날카로우며 장난기 넘치는 회색 눈은 이따금씩 주위 사람들을 둘러볼 때마다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그가 사교적이며 단순한 기질의 소유자이고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누구라도 그를 만나면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수다스러우며 잘 웃고 재치가 넘치는 사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고집스런 느낌을 주는 턱과 입을 다물었을 때의 완강한 표정을 보고 그가 녹록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경계할 것이다. 이 쾌활한 갈색 머리의 아일랜드계 젊은이는 그가 발을 들여놓은 집단에 좋은 쪽으로건 나쁜 쪽으로건 자신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놓을 것처럼 보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어둠이 내리는 가운데 양쪽 언덕 위에서 용광로가 시뻘겋게 타올랐다. 차창 밖으로 산더미같이 쌓인 슬러그와 탄재가 지나갔고 그 위로 높이 솟아있는 수직갱이가 보였다. 선로를 따라 아무렇게나 초라한 목조 가옥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창문마다 막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자주 나타나는 간이역에는 얼굴이 시커먼 주민들이 몰려서 있었다. 무쇠와 석탄을 캐는 버미사 지구의 이 계곡은 유한 계급이나 문화인을 위한 유원지가 아니었다. 어딜 가나 삶의 가혹한 투쟁과 거친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칠고 강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젊은 여행자가 혐오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이 음침한 고장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이곳이 처음인 모양이었다. 그는 가끔씩 주머니에서 불룩한 편지를 꺼내 들여다보고 가장자리에 무엇인가를 끼적거리기도 했다. 한 번은 허리춤에서 그처럼 부드러운 태도의 소유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물건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것은 대구경의 네이비 리볼버였다. 그가 불빛 쪽으로 권총을 비스듬히 돌릴 때 탄창 내부의 구리탄 피의 가장자리가 빛을 발했다.
그것은 완전히 장전되어 있었다. 그는 권총을 재빨리 비밀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옆 의자에 앉아있던 노동자가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여보쇼 형씨. 그는 말했다. 쫓기고 있는 모양이구려.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젊은이는 당황한 듯씩 웃었다. 예, 전에 살던 곳에서는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었죠. 그가 말했다. 거기가 어디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시오. 예, 여기서도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 노동자가 말했다. 아, 그런가요? 젊은이는 호기심을 느끼는 듯 했다. 이 부근의 일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별 얘기 못 들었는데요. 에이, 나는 나라 전체에 다 퍼진 줄 알았는데 조만간 알게 될 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로 오셨나? 여긴 항상 일자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이시오. 그럼요. 그러면 일을 얻을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있으신가? 아직은요. 하지만 친구를 사귈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게 대관절 어떤 건데? 저는 대자유인단 회원입니다. 지부가 없는 도시는 없으니까 이곳 지부에서 친구를 사귈 생각이죠. 그 말은 상대방에게 독특한 효과를 나타냈다. 옆자리의 노동자는 기착한 사람들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광부들은 여전히 저희들끼리 두런거렸다. 두 명의 경관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그는 젊은 여행자에게 바짝 다가앉은 다음 손을 내밀었다. 악수합시다. 그는 말했다.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형씨 말을 믿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노동자는 말했다. 그는 오른손을 오른쪽 눈썹개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여행자는 바로 왼손을 왼쪽 눈썹개로 들어 올렸다. 어두운 밤은 좋지 않다. 노동자가 말했다. 그렇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땐. 젊은이가 말을 받았다. 그 정도면 충분하오. 나는 범이사 벨리 341지부 스켈런 형제요.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 29지부 잭 맥모도 형제입니다. 몸주인 J.H. 스콧. 하지만 이렇게 빨리 형제를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군요. 아, 이 일대는 우리가 꽉 잡고 있지. 미국에서 여기 범이사 지부보다 더 크게 발전하는 조직은 없을 거요. 하지만 우리한테 형제 같은 젊은이들이 있으면 좋지. 혈기왕성한 조합원이 시카고에서 할 일을 못 찾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 할 일은 많습니다. 맥모도가 말했다. 그런데 왜 거길 떠났소? 맥모도는 고개짓으로 두 형사를 가리키며 씩 웃었다. 저 친구들이 알면 좋아하겠군요. 그는 말했다. 스캔러는 다 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사고를 쳤나? 그는 속삭이듯 물었다. 대형이죠. 교도소로 직행할. 기타 등등. 살인은 아니겠지. 그런 말 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니오. 맥모도는 원치 않게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말했다. 나한테는 시카고를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형씨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도대체 형씨가 누군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요? 안경 너머에서 젊은이의 회색 눈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분노로 타올랐다. 알았네 형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형제가 무슨 일을 했건 우리 지부 애들은 형제를 존경할 거에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범이사. 거기는 여기서 세 번째 정거장이요. 그런데 어디서 묵으실 건가? 맥모도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흐릿한 기름 등잔 가까이 가져갔다. 여기 주소가 있군요. 세리단 거리, 제이콥 세프터. 시카고에서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추천해준 하숙집이요. 난 잘 모르겠군. 하긴 범이사는 내 구역이 아니니까. 나는 홉슨 패치에 사는데 다음 정거장이요.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내 충고 하나 하리다. 범이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곧장 유니언 하우스에 가서 대장 맥긴티를 찾으시오. 그분은 범이사 지부의 몸주인이시지.
이 일대에서는 무슨 일이든 블랙잭, 맥긴티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럼 형씨, 잘 가시게. 조만간 저녁 시간에 지부에서 만나보겠군. 하지만 내 말을 잊지 마시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장 맥긴티한테 가보시오. 스켈러는 열차에서 내렸고 맥머도는 혼자 남아 다시 생각에 잠겼다. 벌써 밤이 되었고 빈번히 나타나는 용광로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무섭게 타올랐다. 시뻘건 불길의 배경으로 검은 형체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의 율동적인 소리에 맞추어 영차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원치나 권양기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지옥이 저곳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맥머도가 돌아보니 어느새 경찰 하나가 옆자리로 옮겨와서 불타는 광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 생각이 좀 다르지. 다른 경관이 말했다. 나는 지옥이 저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만약 하계의 악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들보다 흉악하다면 그건 전혀 뜻밖일 거야. 이봐 젊은이, 보아하니 이곳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맥모도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여보게, 나는 자네한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려던 참이네. 내가 자네라면 마이크 스켈런이나 그쪽 패거리를 먼저 사귀지는 않겠네. 도대체 당신들이 내 친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맥머도가 고함을 지르자 차 안의 머리들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충고해달라고 했나? 아니면 내가 당신들 충고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신인 줄 알았나?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잠잠코 있으라고. 하지만 내가 말 걸기를 기다리려면 한참 있어야 할걸. 맥머도는 얼굴을 들이대고 개가 으르렁거리듯 경관을 향해 이를 드러내 보였다. 뚱뚱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두 경관은 호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가 이렇듯 매몰차게 거부당하자 흠칫했다. 젊은 양반, 뭐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네. 한쪽이 말했다. 자네를 위해서, 그리고 보아하니 이 고장이 처음인 것 같아서 알려준 거지. 나는 여기가 처음이다. 하지만 당신이나 당신들 같은 족속은 처음이 아니지. 맥모도는 차가운 분노를 드러내며 외쳤다. 내가 보기엔 아무한테나 충고랍시고 해대는 꼴이 당신들은 어디 가나 똑같다고. 머지않아 이 친구 얼굴을 다시 보게 되겠군. 순찰 경관 하나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 친구는 진짜 골수분자인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네. 다른 경관이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 난 당신들을 겁내지 않는다. 알아들었나? 맥모도가 외쳤다. 내 이름은 잭 맥모도다. 알겠나? 나를 보고 싶으면 범이사 셰리단 거리의 제이콥 셰프터 하숙집으로 와라. 나는 숨을 생각이 없으니. 밤이나 낮이나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고 다닐 테다. 명심하라고. 낯선 젊은이의 겁없는 행동에 대해 광부들 사이에선 찬성과 감탄의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두 경관은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몇 분 뒤 기차는 어두운 역사로 들어갔고 승객들은 거의 다 내렸다. 전 노선에서 범이사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이다. 맥머도가 가죽 손가방을 집어들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광부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형씨, 순경들한테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셨구먼. 그는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형씨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구려. 그 가방 이리 주시오. 길 안내는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집 가는 길에 셰프터 하숙이 있거든. 두 사람이 플랫폼을 빠져나가는데 다른 광부들이 호의적인 목소리로 일제히 잘 가시오를 합창했다. 잘 가시오. 잘 가시구려.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난폭자 맥모도는 범이사의 명사가 된 것이다. 교회는 끔찍한 땅이었지만 시내 또한 그에 지지 않을 만큼 음침했다. 적어도 긴 계곡 아래쪽에선 거대한 불길과 피어오르는 연기 구름이 음울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고 괴물 같은 갱구 옆에 쌓인 흙더미는 인간의 힘과 근면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였다. 그러나 도시는 누추하고 불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넓은 거리는 눈과 진흙의 범벅 위에 바퀴 자국이 가로 세로 끔찍하게 나 있었다. 보도는 비좁고 울퉁불퉁했다.
수많은 가스등은 길게 늘어서 있는 목조 주택을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다. 어느 집이나 너저분하고 더러운 거리를 향해 베란다가 나 있었다. 두 사람이 도시의 중심가를 향해 다가가자 불이 환히 밝혀진 상점들이 나타나며 거리가 한결 밝아졌다. 심지어는 술집과 도박장도 여럿 있었는데 광부들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이곳에서 흥청망청 써댔다. 저곳이 유니언 하우스요. 안내자가 거의 호텔 수준의 위용을 자랑하고 서 있는 어느 술집을 가리켰다. 잭 맥긴티가 그곳 사장이지. 맥긴티가 어떤 사람이죠? 맥모도가 물었다. 뭐라고?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오.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한단 말이오? 나는 그가 나라 전체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문에도 자주 나잖소. 무엇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광부는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사건? 맙소사, 여보쇼.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단 한 가지뿐이요. 그건 스카우러단 사건이지. 아, 시카고에서 스카우러단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그건 살인 조직 아닙니까? 쉿! 안 되지. 광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상대를 쳐다보았다. 형씨, 대로에서 그런 말 하다가는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사소한 이유 때문에 목이 날아갔으니까.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읽은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형씨가 읽은 게 완전히 허튼 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 사내는 말하는 동안 불안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어디엔가 무서운 것이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둠 속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신은 이 고장에 얼마나 살인이 많은지 아실 거요. 하지만 젊은이, 절대로 잭 맥킨티의 이름을 그런 일과 연관지어서 말하지는 마시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식으로 모든 얘기가 다 그의 귀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는 그런 얘기를 그냥 넘겨들을 사람이 아니거든. 자, 젊은이가 찾고 있는 집이 바로 저거요.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는 저 집 말이요. 하숙집 주인 제이콥 셰프터는 이곳에 사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직한 사람이라오. 감사합니다. 맥모도는 새 친구와 악수를 나누고 손가방을 든 채 하숙집으로 가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금방 문이 열리면서 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었다. 그것은 젊고 몹시도 아름다운 처녀였다. 처녀는 독일계로 보였고 금발의 흰 피부가 아름다운 검은 눈과 신선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자 놀라고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은 듯 새하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맥머도의 눈에는 활짝 열린 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밝은 빛 속에 서 있는 처녀의 모습이 천사가 하강한 듯 예뻐 보였고 지저분하고 음침한 주위 환경과 대비되어 한층 매혹적이었다. 귀여운 제비꽃이 광산의 시커먼 석탄 더미에서 피어났다고 해도 이보다 놀라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맥머도는 넉나간 얼굴로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었고 침묵을 깬 것은 여자 쪽이었다. 전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답니다. 처녀의 말투에는 독일어 억양이 듣기 좋을 만큼 살짝 섞여 있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버진 시내에 내려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맥머도가 감탄을 숨기지 않고 계속 쳐다보자 처녀는 멋대로 구는 손님 앞에서 당황한 채 눈길을 떨구었다. 아니요, 아가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급히 아버님을 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집을 저에게 하숙집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저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확실하군요. 마음을 굉장히 빨리 정하시는군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눈먼 장님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처녀는 칭찬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에티 셰프터예요. 셰프터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제가 이 집을 꾸려나가고 있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응접실의 난로 옆에 앉아 계세요. 아, 저기 오시는군요. 지금 아버지랑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겠어요. 체격이 좋은 노인이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맥머도는 몇 마디로 용건을 설명했다. 시카고의 머피라는 사람이 이 집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머피는 또 딴 사람한테서 이 집 얘기를 들었다. 셰프터 아저씨는 선선히 응낙했다. 새로운 하숙인은 주인이 제시한 하숙비에 아무 이의도 달지 않고 모든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돈도 꽤 있는 듯했다. 일주일에 선불 $7를 내고 그는 하숙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도망자를 자청한 맥머도는 셰프턴의 지붕 아래 주소를 정했는데 이것은 수많은 음울한 사건들을 잉태한 씨앗이 되었고 그는 결국 머나먼 곳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다. 유니크 보이스 몸주인 맥머도는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었다. 그가 있는 곳은 쉽게 표시가 났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는 셰프터 하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곳의 하숙인은 10대명가량 되었는데 정직하게 일하는 십장이거나 흔한 가게 점원으로서 젊은 아일랜드인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했다. 하숙인들이 모이는 저녁 시간에 재치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끊임없이 농담을 던지는 것은 항상 그였다. 게다가 노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다. 그는 원래부터 재미있는 친구였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기차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가 갑작스럽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자꾸 반복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때문에 그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기조차 했다. 그는 또한 법에 대해 그리고 법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지독한 경멸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 하숙인의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경계했다. 맥머도는 하숙집 딸을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반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는 결코 수줍은 구애자가 아니었다. 하숙집에 도착한 다음 날 그는 처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처녀가 어떤 거절의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줄기차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그는 외쳤다. 하, 벼락 맞을 놈 같으니라고. 그 자식들어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딴 놈 때문에 내 평생의 간절한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까? 에티, 당신은 얼마든지 안 된다고 해도 좋아요. 언젠가는 내 사랑을 허락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난 젊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맥머도는 위험한 구애자였다. 그는 아일랜드인의 입심을 타고난 데다가 여자를 다루는 재주가 뛰어났다. 또한 그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수수께끼 같은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결국은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멋진 섬 아일랜드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 모네건 카운티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대해 그리고 야트막한 산들과 녹색 풀밭에 대해 말해주었다. 상상 속에서 그곳은 이 눈과 그 흐름의 고장에 대비되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맥머도는 미합 중국 북부 도시의 생활에 대해, 디트로이트, 미시건의 벌목 캠프에 대해, 마지막으로 어느 제재소에서 일했던 시카고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연애 경험을 슬쩍 비추고 그 대도시에서 어떤 야릇한 일을 겪었던 것 같은 언지를 주었다. 그것은 너무도 이상하고 사적인 일이라 말하기가 곤란한 듯했다.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한 얼굴로 갑작스런 출발.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과의 이별, 낯선 세계로의 도주, 결국 이 황량한 골짜기로 온 일 등을 이야기했고 에티는 연민과 공감의 눈을 빛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연민과 공감, 그것은 그토록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모하는 두 가지 감정이었다. 맥머도는 임시직 부기계원으로 취직했다. 그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그는 거의 하루 종일 나가 있었고 그래서 대자유인단 지부의 수장에게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기차칸에서 만난 적이 있는 동료 단원 마이크 스켈런이 찾아와 이 결례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했다. 작은 체구의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 그리고 신경질적인 검은 눈의 사나이 스켈런은 맥머도를 다시 만나 몹시 반가운 듯했다. 그는 위스키 한두 잔을 들이킨 뒤 찾아온 용건을 꺼냈다. 이봐 맥머도,
나는 자네 주소를 기억하고 있던 덕분에 언감생신 찾아올 마음을 먹게 됐지. 난 자네가 몸주인에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네. 왜 아직도 대장 맥긴티를 찾아뵙지 않았나? 그게 일자리를 찾아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바빴죠. 자네는 만사를 제쳐놓고 대장을 먼저 찾아뵈야 했네. 이런. 여보게, 자네가 여기 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니언 하우스에 내려가서 인사드리지 않은 건 바보 같은 것이었어. 혹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는 날엔. 하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아무렴. 맥머도는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이봐요, 스켈런. 나는 2년 동안 지부 활동을 해왔지만 단원의 의무를 다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시카고에선 안 그런지도 모르지. 아니, 여기도 똑같은 단체잖아요. 그래. 스켈런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악한 것이 있었다. 그럼 안 그래요? 앞으로 한 달 뒤에 그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지. 난 내가 기차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자네가 경찰들하고 입씨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응, 소문이 났지. 이 일대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알려지게 돼 있거든. 아, 그렇군요. 난 사냥개들한테 내가 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었죠. 이야, 자네도 맥긴티 용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군. 아니, 그분도 경찰을 싫어하시나요? 스켈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젊은이, 가서 그분을 만나 뵙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자네가 찾아뵙지 않으면 그분이 싫어하는 건 경찰이 아니라 자네가 될 거야. 자, 친구의 충고를 명심하고 어서 가보게. 그날 저녁, 맥머도는 또 다른 부담스러운 대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의 에티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하숙인들이 선량하지만 둔한 독일인 주인 앞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이유야 어쨌든 하숙인 주인은 젊은이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주인장은 독일어 억양이 심하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자네가 우리 애한테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자네한테는 분명하게 말해두지만 그건 소용없는 짓이네. 자네보다 먼저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거든. 따님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걔가 말한 건 사실이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던가? 아니요, 제가 물어봤지만 대답을 않더군요. 에이, 그 골칫덩이. 아마 걔는 자네가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얘기를 안 한 모양이네. 무서워서 도망간다고요? 맥모도는 불끈거렸다. 그렇다네, 젊은이. 자네가 그자를 무서워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는 테디 볼드윈일세. 도대체 그 자식이 누굽니까? 스카우러단의 간부지. 스카우러단. 저는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카우러단, 저기서도 스카우러단. 그것도 항상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벌벌 떨죠? 스카우러 놈들이 대관절 누구기에? 하숙집 주인은 저 무서운 단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스카우러단이 바로 대자유인단이야. 젊은이는 주인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 저도 그 단체 회원인데요. 자네가? 자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았을 걸세. 일주일에 $100를 준다고 해도 말이지. 그 단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대자유인단은 친성과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규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지도 모르지. 여긴 빼고. 여기서는 그럼 어떤 단체죠? 그건 살인 집단일세. 맥머도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그는 물었다. 증명하라고? 50건의 살인사건을 증명하라고? 밀만과 반쇼스트, 그리고 니콜슨 가족, 히암씨, 어린 빌리 제임스는 어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증명해보라고?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잠깐만요. 맥모도는 열심히 말했다. 방금 말씀하신 걸 취소하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대십시오. 안 그러면 전 이 방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제 입장이 돼보십시오. 저는 이곳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저는 건전한 친목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셰프터 씨도 아시겠지만 그 단체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죠. 하지만 어디서나 건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그 단체에 다시 합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셰프터 씨께선 그게 스카우러단이라고 하는 살인 조직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자, 어서 제게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보게, 나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네. 이쪽 단체의 대장은 저쪽 단체의 대장일세. 누가 이쪽 단체의 비위를 거스르면 다른 단체에서 보복을 해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도 자주 경험해왔네. 그건 단순한 소문일 뿐이고 저는 증거를 원합니다. 맥모도가 말했다. 자네가 여기서 살게 된다면 직접 경험하게 될 걸세. 아니, 난 자네가 그 단체의 회원이라는 거 잊고 있었군. 자네도 곧 다른 부류하고 똑같아지겠지. 이봐, 다른 하숙집을 구하도록 하게. 나는 자네를 여기 둘 수 없네. 그 놈들 중 하나가 내 딸에게 결혼을 조르고 있는데 나는 감히 그 자를 거절할 수도 없어. 그런데 똑같은 놈을 우리 하숙집에 둬야 한다고?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내일부터 딴 데서 자도록 하게. 맥모도는 편안한 숙소와 사랑하는 여자를 동시에 떠날 것을 선고받은 신세가 되었다. 그는 그날 저녁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처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털어놓았다. 물론이지.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통고했소. 그는 말했다. 방을 비우라는 것만이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에티, 당신은 안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당신은 내게 생명의 호흡과도 같아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맥모도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처녀는 말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당신은 너무 늦었다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당장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어요. 에티, 내가 만약 당신의 첫 번째 구원자였다면 당신은 나한테 기회를 주었을까? 처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당신이 첫 번째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맥머도는 당장 그녀 앞에 무릎 꿇었다. 제발, 에티,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는 말아요. 그는 외쳤다. 당신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둘의 인생을 망치려는 거요? 내 사랑, 당신의 마음이 가는 쪽을 택하도록 해요. 어떤 약속보다 더 안전한 길잡이가 바로 자신의 마음이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나 하오? 그는 에티의 하얀 손을 햇볕에 그을은 힘센 손으로 부여잡았다. 나의 아내가 돼주겠다고 말해줘. 둘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돼요. 여기서 말고요? 아니, 여기서. 안 돼요, 안 돼요, 잭. 맥모도는 이제 여자를 껴안고 있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줄 순 없나요? 맥모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갈등의 빛이 스쳤다. 그러나 곧 돌처럼 굳어졌다. 그건 안 돼요. 그는 말했다. 에티, 온 세상이 다 덤빈다 해도 난 당신을 지키겠소.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서 말이오. 왜 같이 여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에티. 난 여길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왜? 또다시 추방당했다는 기분이 들면 난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할 거요. 게다가 도대체 여기에 무서워할 게 뭐가 있단 말이오. 우리는 자유국가의 자유시민이 아니오. 당신이 날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 사이에 끼어든단 말이오. 잭,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당신은 이 볼드윈이란 사람을 몰라요. 당신은 맥긴티와 스카우러다는 몰라요. 그렇소.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고 겁내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고. 맥머도는 말했다. 내 사랑, 나는 거친 남자들 틈에서 살아왔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오. 항상 말이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만약 그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말대로 이곳에서 잇따라 범죄를 저질렀고 또 모두가 다 그들의 진상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에티, 어서 대답해봐요.
감히 증인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반대 증언을 했다가는 아마 한 달도 살아있지 못할걸요? 또 그들은 항상 자기 쪽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서 피고가 범죄 현장에서 먼 곳에 있었다고 증언하게 만들어요. 잭, 당신은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을 거예요. 미국의 모든 신문이 다 이곳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있잖아요. 응,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은 있어. 그건 사실이요. 하지만 난 그게 지연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또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고. 잭,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똑같을까요? 그 남자하고 말이에요. 볼드윈, 그자가 그렇게 말했소. 내가 그를 그토록 싫어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잭,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그 남자를 죽도록 혐오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무서워요. 그건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우리 부녀에게 무서운 불행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고 그의 결혼을 미루고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부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도망친다면, 잭, 우린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악당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서 언제까지나 같이 살 수 있어요. 맥모도의 얼굴엔 다시 갈등의 빛이 스쳤고 그러다 돌처럼 굳은 표정이 되돌아왔다. 에티, 어떤 놈도 당신한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할 거요. 당신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고. 악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앞으로 내가 그자들 못지않은 악당이라는 걸 알게 될 거요. 아니에요, 잭.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믿을 거예요. 맥모도는 비통하게 웃었다. 맙소사, 당신은 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구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순수한 영혼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사내가 주인인 것처럼 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맥머도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체격을 가진 매부리코의 훤칠한 미남이었다. 기세 좋게 집 안에 들어온 그는 태가 넓은 검정색 중절모를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찌르는 듯한 거만한 눈으로 난로가에 앉아있는 두 남녀를 노려보았다. 에티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반가워요, 볼드윈 씨.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볼드윈은 두 손을 허리춤에 얹고 서서 맥머도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는 짧게 물었다. 볼드윈 씨, 이쪽은 제 친구인데 새로운 하숙인이세요. 맥머도 씨, 이분이 볼드윈 씨예요. 두 젊은이는 무뚝뚝하게 서로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에티 양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얘기 들었겠지. 볼드윈이 말했다. 둘이 어떤 사이인지는 나는 모른다. 모른다고? 그럼 지금 가르쳐주지. 내 말 똑똑히 들어둬라. 이 아가씨는 내 거다. 그리고 상쾌한 저녁이니까 너는 나가서 산책이나 하는 게 좋을 거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산책할 기분이 아니거든. 그래. 사내의 잔인한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봐 하숙인, 그럼 지금 싸우고 싶은 게지. 그렇다. 맥모도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12조였어. 제발 잭, 제발. 가엾은 처녀가 미친 듯이 외쳤다. 잭, 당신 그러다 다쳐요. 오호, 잭이라고. 볼드윈이 욕설을 뱉으며 말했다. 둘이 벌써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지? 응? 테드, 화내지 말아요. 제발 친절하게 대해줘요. 제발 테드,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에티, 당신이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 둘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 맥모도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볼드윈 씨,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나? 상쾌한 저녁이고 한 구역을 지나면 공터가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너에게 복수하겠다. 맥모도의 연적이 말했다. 나한테 끝장나기 전에 너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지금 당장 하자.
맥머도가 외쳤다. 이봐, 시간은 내가 정한다. 그건 나한테 맡겨둬. 자, 이걸 봐라. 볼드윈은 갑자기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팔뚝에는 낙인을 찍은 것 같은 특이한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동그라미 속에 든 삼각형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난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안 한다. 하지만 알게 될 거다. 약속하지. 금방 알게 될 거다. 에티 양한테 이게 뭔지 물어봐도 좋다. 그리고 에티, 너는 무릎 꿇고 내게 다시 돌아올 거다. 알아들었나? 무릎을 꿇고 말이야. 그러면 그때 너한테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해주지. 너희들이 뿌렸으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거둘 거다. 볼드윈은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두 사람을 흘끗 쳐다보고 몸을 돌렸다. 잠시 후 바깥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잠시 동안 맥머도와 처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처녀는 맥머도를 껴안았다. 잭, 당신은 정말 용감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도망쳐야 해요. 오늘 밤, 잭, 오늘 밤에 말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나는 그 무서운 눈을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상대는 한둘이 아니에요. 대장 맥긴티하며 그 배후에 있는 지부의 힘에 맞서서 당신에게 무슨 승산이 있겠어요? 맥머도는 여자의 팔을 풀고 그녀에게 입맞춤 한 다음 부드럽게 의자에 앉혀주었다. 내 사랑, 거기 앉아요. 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바로 대자유인단의 단원이오. 난 당신 아버지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소. 어쩌면 나는 그자들에 비해서 하나 나을 게 없는 놈인지도 모르오. 그러니 나를 성인군자 취급하지 마시오. 이제 내 얘기를 들었으니 당신은 나 또한 증오하겠지. 당신을 증오한다고요, 잭?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난 다른 지역의 대자유인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잭, 당신이 정말 그곳의 단원이라면 대장 맥긴티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어서요, 잭. 어서. 당신이 먼저 가서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사냥개들이 당신을 쫓아올 테니.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맥모도는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소. 당신 아버지에게는 내가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른 숙소를 알아볼 거라고 말해주시오. 맥긴티의 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곳은 도시의 모든 거친 분자들의 집합소였기 때문이다. 맥긴티는 시원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일종의 가면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본래 모습을 가려주는 구실을 했다. 이러한 쾌활한 성격과는 상관없이 도시 전역에 그리고 50km에 이르는 버미사 계곡 전체와 계곡 양쪽의 산맥 너머까지 만연해 있는 그에 대한 공포만으로도 바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던 것이다.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맥긴티가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힘 외에 그는 시의원이자 철도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깡패들은 투표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는 대가로 일정한 이득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뇌물을 먹은 회계감사는 부실한 회계 처리를 눈감아 주었다. 점잖은 시민들은 공갈 협박에 시달렸지만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몰랐으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대장 맥긴티의 넥타이 핀에 박힌 다이아몬드 알은 점점 굵어졌고 더욱더 화려해지는 조끼 위로 늘어뜨린 황금 목걸이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의 술집은 자꾸만 확장되어 이제는 마켓 스퀘어의 한쪽 면 전체를 삼켜버릴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맥머도는 술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갔다. 바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탁했다. 실내 조명은 아주 밝았는데 사방에 걸려있는 두껍게 금칠한 대형 거울들이 반짝거리는 조명을 몇 배로 되비쳤다. 와이셔츠 바람에 바텐더 서넛이 부지런히 칵테일을 만들어 청동판에 붙인 널따란 카운터 앞에 모여있는 건달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한쪽 끝에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시가를 삐딱하게 문 채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가 저 유명한 맥긴티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검은 털의 거인이었다. 턱수염은 광대까지 나 있었고 흐트러진 새카만 머리가 목덜미까지 덮고 있었다.
얼굴빛은 이탈리아 사람처럼 가무잡잡했고 눈은 이상하게 붉 꺼진 듯한 죽은 검은색이었다. 게다가 약간 사시가 있는 탓에 그의 눈은 각별히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 밖의 모든 것, 큰 덩치와 수려한 외모, 솔직한 태도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쾌활하고 담백한 행동과 잘 어울렸다. 사람들은 그가 허풍은 좀 세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언사가 무례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마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 꺼진 듯한 깊은 눈, 잔인한 검은 눈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움츠러들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무한한 악과 맞대면하고 있음을, 그리고 상대에게 그 악을 1000배는 더 치명적인 것으로 만들 힘과 담력과 술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이다. 맥모도는 맥긴티를 유심히 바라보며 평소에 거침없는 태도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장내에 득실거리는 이들은 힘센 대장 앞에서 알랑거리며 그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박장대소를 하는 아첨꾼들이었다. 맥긴티의 날카로운 시선이 낯선 젊은이에게 날아가 꽂히자 안경잡이 젊은이는 두려움을 모르는 회색 눈으로 무시무시한 검은 눈을 마주 보았다. 이봐 젊은이, 자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군. 저는 여기에 처음 왔습니다, 맥긴티 씨. 아무리 처음이라도 신사분의 직함도 제대로 못 부른단 말인가. 그분은 맥긴티 의원님이시네, 젊은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는 이곳 풍습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의원님을 만나뵈라는 충고를 듣고 왔습니다. 나를 만나보러 왔다고? 보았으니 이제 됐겠구먼. 나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아직 이르지만 만약 의원님의 마음이 몸처럼 그렇게 크고 의원님의 영혼이 얼굴처럼 그렇게 잘생기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맥모도가 말했다. 젠장, 어쨌든 아일랜드인답게 입심은 좋구먼. 술집 주인은 이 대담한 방문객에게 맞장구를 쳐야 할지 아니면 위험을 차려야 할지 잘 모르는 채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 자네는 내 용모에 대해선 충분히 만족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맥모도가 말했다. 누가 자네더러 날 만나보라고 하던가? 범이사 341지부의 스켈런 형제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친교를 위해 건배합니다. 그는 건네받은 잔을 들이키며 새끼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맥긴티가 까맣고 짙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아, 그래. 그는 말했다. 자네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군. 그런데 이름이... 맥모도, 이리 오게. 왜냐하면 우리들은 남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가 한 말을 다 믿지도 않거든. 잠깐, 이리 와보게. 카운터 뒤로. 카운터 뒤에는 술통이 줄줄이 놓여있는 작은 방이 있었다. 맥긴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술통 위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시가를 질근질근 씹으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눈으로 맥모도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2분 정도 맥긴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맥모도는 한 손은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갈색 턱수염을 비비꼬며 유쾌한 얼굴로 그의 시선을 견뎌냈다. 갑자기 맥긴티가 몸을 굽히고 불길해 보이는 리볼버를 꺼냈다. 이봐, 이것 좀 보라고. 맥긴티가 말했다. 자네가 만약 우리한테 무슨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게 드러나면 자네는 그 길로 황천행이네. 대자유인단 지부의 몸주인께서 처음 본 형제를 환영하는 방식치고는 좀 이상하군요. 맥모도는 점잖게 대답했다. 그런가? 그래도 확인할 건 해야지. 맥긴티는 말했다. 자네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신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자네는 어느 곳에서 입단했나? 시카고 29지부. 언제? 1872년 6월 24일. 몸주인은 누구였나? 제임스 H. 스콧. 지구 책임자는 누구지? 바솔로뮤 윌슨. 시험관 앞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군. 자네는 여기서 무얼 할 작정인가? 일할 겁니다. 의원님처럼 말이죠. 물론 의원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답 한번 빠르군. 예,
저는 항상 말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행동도 빠른가? 저는 지금까지 행동도 빠르기로 유명했죠. 우리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네를 시험해 볼 수 있네. 이곳 지부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없나? 저는 여기서 사나이를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맥머도군,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런데 시카고를 떠난 이유는 뭐지? 그 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맥긴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재미있었다. 왜 못하겠다는 건가? 다른 형제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털어놓기엔 찜찜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보게. 자네는 내가 몸주인으로서 대답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을 지부에 들여놓을 거라고 생각하나? 맥모도는 어쩔 줄 모르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너덜너덜한 신문지 조각을 하나 꺼내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진 않으실 테죠. 그가 말했다. 그런 말을 나한테 하다니 얼굴을 후려 갈겨줄까 보다. 맥긴티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말이 옳습니다. 맥모도는 고분고분하게 말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십시오. 맥긴티는 신문기사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1874년 정월 초 시카고 마켓가의 레이크 술집에서 조나스 핀토가 총을 맞고 살해당한 사건에 관한 기사였다. 자네가 한 일인가? 맥긴티는 신문을 돌려주며 물었다. 맥모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쏘았지? 저는 정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돈이 저쪽에서 만든 것만큼 좋지는 못해도 겉보기엔 똑같고 만드는 비용도 더 싸게 먹히지요. 그런데 이 핀토라는 자가 위패를 까는 일을... 무슨 일? 아,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자는 나중에 나누겠다고 했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리지 못했죠. 저는 그 자를 쏴버리고 광산지대로 날랐습니다. 하필이면 왜 광산지대인가? 신문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별로 까다롭지 않다는 기사를 읽었으니까요. 맥긴티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처음에는 지폐를 위조하고 나중에는 살인을 했어. 그런데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다는 건가? 뭐 대충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맥모도는 대답했다. 자네는 성공하겠군. 그런데 지금도 달러를 만들 수 있나? 맥모도는 주머니에서 지폐 대6장을 꺼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조폐창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설마. 맥긴티는 고릴라처럼 털이 숭숭 난 큼직한 손으로 지폐를 들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군. 젠장. 자네는 아주 쓸모가 많은 형제가 되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네. 멋진 친구 한둘만 있으면 우린 잘 해나갈 수 있거든. 맥모도 형제,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벽에 부닥치게 될 걸세. 예, 저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일에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자네는 배짱이 두둑한 것 같군. 내가 아까 이 총을 겨눴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위험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쪽은 의원님이었죠. 맥모도는 짧은 재킷 주머니에서 공이치기를 잡아당겨 놓은 권총을 끄집어냈다. 저는 이 총으로 의원님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았다면 의원님보다 제가 더 빨랐을 겁니다. 젠장. 맥긴티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씩씩거리다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자네 같은 걸물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군. 자네는 지부의 자랑스러운 형제가 될 거야. 아니, 넌 도대체 뭐냐? 내가 신사분과 단둘이 5분간 얘기도 못하게 끼어드는 거냐? 바텐더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테드 볼드윈 씨가 지금 당장 의원님을 뵙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은 하나마나한 것이었다. 딱딱하게 굳은 잔인한 얼굴이 바텐더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바텐더를 밀치고 방 안에 들어온 다음 문을 닫았다. 테드 볼드윈은 성난 얼굴로 맥모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네가 먼저 왔다 이거지. 의원님, 이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 앞에서 해라. 맥모도가 외쳤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그만둘 해둬. 맥긴티는 술통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지, 볼드윈. 여기 새로 들어온 형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되지. 손을 내밀어라, 어서. 그리고 화해해라. 싫습니다. 볼드윈은 화가 나서 외쳤다.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둘이 싸우자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주먹으로 싸워도 좋고 그게 성에 차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선택하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도 좋습니다. 자, 의원님, 몸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무엇 때문에들 그러지? 아가씨 때문입니다. 아가씨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볼드윈이 외쳤다. 지부의 두 형제들 사이에서라면 아가씨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대장이 말했다. 아, 그게 의원님의 판결입니까? 그렇다, 테드 볼드윈. 맥긴티는 아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냐?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녀석 때문에 5년이나 곁을 지켜온 사람을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잭 맥긴티, 당신이 평생 몸주인일 것 같소. 내 기필코 다음 선거 때는. 대장은 비호처럼 테드 볼드윈에게 덤벼들어 술통 위로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맥모도가 말리지 않았다면 맥긴티는 분노에 눈이 멀어 테드 볼드윈을 목 졸라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맙소사, 진정하세요. 맥모도는 소리 지르며 맥긴티를 떼어냈다. 맥긴티는 손을 풀었고 볼드윈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숨을 몰아쉬며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맥긴티에게 떼밀려 술통에 올라앉았을 때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이건 네가 진작부터 벌어놓은 매다, 테드 볼드윈. 알았나? 맥긴티는 널따란 가슴을 들썩거리며 외쳤다. 내가 몸주인 투표에서 떨어지면 네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 이것은 우리 지부를 위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나나 내 방식에 반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의원님에게 반대하는 것 없습니다. 볼드윈이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그러면. 맥긴티는 순식간에 좀 전에 명량하고 쾌활한 태도로 돌아가서 외쳤다. 우리는 모두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맥긴티는 선반에서 샴페인병을 하나 내려서 코르크 마개를 비틀어 열었다. 자, 그러면. 그는 말을 이으며 세 개의 높은 잔에 샴페인을 따랐다. 다툼에 건배를 하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 사이에 다툼이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왼손을 내 목젖에. 그대에게 말한다. 테드 볼드윈,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구름이 끼었습니다. 볼드윈이 대답했다. 그러나 구름은 영원히 개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이켰고 볼드윈과 맥모도도 똑같은 의식을 치렀다. 됐다. 맥긴티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것으로 다툼은 끝났다. 맹세를 어긴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볼드윈 형제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맥모도 형제. 자네도 공연한 짓을 벌이면 이곳의 규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충성, 되도록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맥모도는 볼드윈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싸움도 잘하지만 용서도 빠릅니다. 사람들은 아일랜드인 특유의 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다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볼드윈은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았다. 무서운 대장이 그를 섬뜩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뚱한 얼굴은 맥모도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맥긴티는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항상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똑같은 속치마가 두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니 이건 완전히 악마의 장난 아닌가?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낀 아가씨로군. 그건 몸주인에 관할 건 밖에 있는 문제지. 하지만 고맙게도 여자들이 아니라도 우리한테는 할 일이 많거든. 맥머도 형제, 자네가 341지부에 입단하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는 시카고와 다른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토요일 밤에 회합이 있다. 그 모임에 참석하면 우리는 자네를 범이사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